남편에게 반반 결혼을 제안받았어요. 오늘 원래 네가 설거지하는 날인데 아프니까 내가 먹은 건 내가 씻을게. 그리고 정말 자기가 먹은 그릇만 딱 치워놓고 어우 제가 사용한 그릇은 그대로 두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야근을 마치고 집에 왔는데 둘째가 아픈 채 심하게 울고 있었어요. 얘가 이렇게 아픈데 왜 병원에 안 데려갔어? 둘째는 네 담당이잖아. 와! 요즘 우리나라 출산율 올라갈 것 같아. 결혼이 다들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결혼 사연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핫한 결혼 사연도 있고 저한테 들어온 사연들도 진짜 많거든요. 결혼 선배로서 제가 뭐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 못 모를 때 결혼해가지고 한번 그래도 제가 한번 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 완벽한 반반 결혼. 결혼 전부터 남편에게 반반 결혼을 제안받았어요. 결혼 비용, 생활비, 가사까지 모든 걸 정확히 반반씩 부담하자는 거였는데 처음에는 조금 낯설었지만 남편은 계속 설득했어요. 한쪽만 더 부담하면 결국 싸우게 되는 것 같아. 똑같이 하는 게 제일 공평해. 듣다 보니 맞는 말 같기도 해가지고 저도 동의했거든요. 아예 반반 결혼 계약서까지 작성했어요. 계약서까지 작성했다고? 생활비도 반반, 장보기도 반반, 설거지와 청소도 요일을 정해 반반을 나눴습니다. 한 번은 제가 몸살이 심하게 걸려 하루 종일 누워 있었어요. 원래 제가 설거지하는 날이었는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오늘 원래 네가 설거지하는 날인데 아프니까 내가 먹은 건 내가 씻을게. 되게 선심쓰네. 고맙다. 그리고 정말 자기가 먹은 그릇만 딱 치워놓고 어우 제가 사용한 그릇은 그대로 두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와! 또 결혼 1주년에는 남편이 원래 고급 레스토랑 예약했다고 하더라고요. 웬일이야. 저는 결혼기념일이니까 이번에는 남편이 저를 위해서 준비한 거가 싶어가지고 조금 기대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한 사람당 50만 원을 각자 내고 먹자는 거예요. 어떡해. 진짜 짜증나. 나 오늘 불편해가지고 이거 좀 갖다 댈게요. 제가 너무 비싸서 부담스럽다고 하자 남편은 잠깐 고민하더니 말했어요. 그럼 어쩔 수 없네. 나 혼자 갔다 올게. 그리고 진짜 혼자 가서 먹고 돌아왔어. 결혼 생활 내내 이런 일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제가 동의한 약속이니까 이해하려고 했어요. 쌍둥이가 태어난 뒤에도 남편 육아까지 무조건 또 5대5로 나눴어요. 첫째는 남편 담당, 둘째는 제 담당 이렇게요. 그런데 어느 날 야근을 마치고 집에 왔는데 둘째가 아픈 채 심하게 울고 있었어요.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얘가 이렇게 아픈데 왜 병원에 안 데려갔어? 남편은 태연하게 말했어요. 둘째는 네 담당이잖아. 그동안 참던 게 터졌어요. 애가 아픈데 반반이 중요해? 나 이런 식으로 집 못 살아! 그래서 남편은 결혼 전에 작성했던 반반 결혼 계약서를 가져와서 제 앞으로 내밀었어요. 우리 이렇게 하기로 약속했잖아. 부부 사이에 정말 모든 걸 정확히 반으로 나누는 게 공평한 걸까요? 아니 나는 일단 첫 번째로 부부 사이 가족 간의 공평을 찾는 게 조금 말이 안 돼. 서로 배려하고 내가 조금 참고 뭐 이렇게 하면서 좀 돌아가는 것 같은데 결혼 생활이 서로 이속만 챙기려고 하는 거잖아 이게. 책임도 안 지고 싶고 그럼 진짜 이거 따로 살지 왜 결혼했지? 이 결혼 생활에서는 이렇게 상대에 대해서 그 안쓰러움이 있어야 돼. 이렇게 기저에 좀 깔려 있어야 돼. 안쓰러움. 그러니까 밖에서 일하고 왔을까 얼마나 안쓰러웠을까. 내가 더 해야지. 집에서 하루 종일 육아하는 얼마나 힘들었겠어. 내가 와서 설거지를 더 해야지. 뭐 이렇게 서로 배려하고 더 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착같이 그냥 반반하는. 그래서 나중에는 친정 갈 때는 기름값 네 카드로 결제 막 이러고 이게 끝도 없어. 그 끝은 그 이혼이야 내가 봤을 때 이렇게는. 왜냐면 같이 사는 이유가 전혀 없거든. 결혼 생활이라는 거 자체가 다른 사람끼리 맞춰가면서 서로 돕고 이러면서 이제 결혼 생활이 어우러지는 건데 반반을 하자 이렇게 시작한 것부터가 이미 잘못됐다. 근데 이미 결혼하셨고 애도 있으니까 맞춰 살아가야 되잖아요. 이 남편은 지금 자기 거가 뺏기고 싶지 않고 자기의 이 바운더리가 확고한 사람이잖아요. 이걸 좀 깨야 되는 건데 바뀌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더 많이 아예 줘버려. 그래가지고 남자도 조금씩 마음의 문을 좀 열어가지고 얘가 이렇게 줬을 때 어떻게 좋네? 나도 줘야겠다. 이렇게 서로 이제 주고받고 요렇게 하는 부부로 이제 바뀌어야지. 여자분이 근데 힘드시겠다. 이렇게 하는 남자한테 어떻게 더 줘? 진짜 더 뺏고 싶어 나도. 하여튼 그렇게 해야지 근데 돌아가. 남자가 쉽게 바뀌는 스타일이 아니야. 골치 아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거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결혼하기 전에 이런 사람은 진짜 걸리셨으면 좋겠어. 다음 사연입니다. 삐에로 남친과 결혼할 수 있을까요?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삐에로가 왜 이렇게 웃기지? 저는 93년생이고 남자친구는 94년생입니다. 남자친구와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아빠가 남자친구 직업 때문에 너무 심하게 반대하세요. 근데 이게 내가 이 일을 알거든요. 제가 파티 업계에서 알바를 한 5년을
5년 정도 했어. 대학교 내내 했으니까. 처음에는 그냥 공연 쪽에서 일해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빠가 공연 쪽이면 돈도 많이 못 버는 거 아니냐. 네가 먹여 살려야 하는 남자면 난 반대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야, 건당 60, 70 정도 받고 월처럼 행사가 많은 날은 월 2,000도 벌 때가 있어. 이거 맞아요. 진짜 이렇게 벌더라고.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게 무슨 공연인데 그렇게 돈을 많이 버냐, 사기꾼 아니냐, 그럴 수 있지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저도 답답해서 말해버렸어요. 삐에로야! 아, 그래 메인 MC야 이렇게 하면 되잖아. 삐에로가 이상한 직업은 아닌데 이 업계를 잘 모르는, 이해도가 낮은 사람들은 낮춰서 생각할 수 있거든. 옛날 어른들은. 그렇게 삐밍아웃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삐에로로 먹고 살 수 있겠냐, 이게 아빠가 결혼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예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지금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고 모아둔 돈도 2억 정도 있어요. 지금도 행사 잘 뛰는 편이고요. 남자친구 선배 중에는 이쪽으로 정말 잘 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여럿은 아니에요. 이 업계가 호락호락하진 않거든. 근데 한번 들어봅시다. 행사를 엄청 많이 뛰어서 월에 700도 가져가고 다른 공연을 연결해주고 소개비까지 받으면서 월 1,000 정도 넘기는 것도 어렵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분은 남자친구 말로도 개대박비? 이게 뭔 말이야? 개대박 삐에로라. 잠깐만, 개대박비. 하여튼 개대박비 케이스라고 합니다. 그래도 저는 이런 걸 보면서 남자친구 미래가 전혀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돈으로만 보면 제가 또 할 말이 없어요. 저는 간호사인데 그동안 돈을 잘 모으지 못해서 지금까지 쓰고 남은 돈이 1,500만 원 정도. 남자친구는 자기 일하면서 2억 정도 모았고요. 그런데 아빠가 계속 강하게 반대하니까 저도 조금씩 흘리는 것 같아요. 직업이 삐에로라는 이유로 결혼까지 다시 생각해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삐에로 남자친구랑 결혼하는 건 좀 그런가요? 남자친구가 들어온 건 좀 슬프긴 하겠다. 근데 난 그 여자 쪽 아빠 마음도 이해가 돼. 그냥 진짜 프리랜서여가지고 언제든지 일을 잃을 수도 있고, 저 코로나 이런 것 때 진짜 많이 망했거든, 공연 업계가. 그런 것들 생각하면 좀 안정적인 직업을 원하시는 것 같아. 이게 뭐 삐에로여서 그런 게 아니라 불안정적인 이제 직업이어서 그런 거겠죠, 걱정하는 게. 근데 이 나이에 이 업계에 일하면서 2억을 모았다는 게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이 프리랜서들은 돈이 월마다 꽂히는 게 아니라 퐁당퐁당이 심해가지고 그냥 번 대로 쓰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왜냐면 갑자기 뽕돈 생긴 기분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착실하게 모은 사람이 제 주변에는 없었어. 그래서 이렇게 2억을 모았다는 게, 이 업계에서 일하면서 2억 모았다는 게 정말 대단하기 때문에, 이 일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나이 먹어서 삐에로를 못하게 되더라도 어떻게든 살아남을 사람이어서 저는 너무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 근데 이 공연 업계가 이제 호황일 때가 있고 불황일 때가 있으니까 그때 또 어떻게 해야 될지, 플랜 B가 있는지 그거를 잘 들어보고 하면 될 것 같고, 사실 결혼은 장기적이기 때문에 이 직업 뭐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것보다는 이 사람 행실이 어떻고 성품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착실하게 이벤트 업계에서 2억도 모으고 이런 거 보니까 믿고 진짜 결혼해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상견례 직전인데 빚 물어봤다가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남자친구와 4년 연애했고 이제 상견례 날짜까지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큰 문제가 없이 잘 만나왔는데 결혼을 앞두니 현실적인 부분을 서로 알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부모님 노후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셔? 결혼하면 돈 관리는 어떻게 할까? 빚은 정확히 얼마 있어? 싸우자는 게 아니라 결혼 전에 당연히 알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 표정이 갑자기 굳더니 짜증을 내더라고요. 왜 그렇게 계산적으로 굴어? 나 조건 보고 만나는 거야? 캥기나 봐! 저는 빚도 없고 상견례까지 앞둔 상황이라 서로 재정 상태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뿐이랍니다. 사랑하는 건 맞지만 결혼은 현실이잖아요. 결혼할 사람에게 빚이 얼마인지 묻는 게 그렇게까지 계산적인 것일까요? 이거 너무 남자가 아주 적반하장 나와가지고 괜히 여자 잘못인 것처럼 만든 게 웃기네, 이 상황이. 당연히 물어봐야 되거든요. 금전적인 거 아주 중요해요. 빚이 있으면 같이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물어본 거잖아요. 너 빚 많아? 나 결혼 못해. 이거 아니라 빚이 있다면 그걸 어떻게 해결해 갈까? 이걸 이제 물으려고 하는 거고, 빚 물어보는 거 되게 중요한데 왜 버럭하는 건지 알 수가 없네. 이거 고민할 거 아니에요. 빚 물어봤다고 계산적인 거야? 전혀 아니고요. 계산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남자친구가 이상하다. 그리고 빚이 있을 것 같아. 없진 않을 것 같아. 일단 결론적으로는. 그 빚이 없는데 이렇게까지 버럭할 일이겠어?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이 남자의 면모는 100% 일단 빚이 있을 것 같고, 그 무엇보다 또 이렇게 갈등이 빚어졌을 때 이 남자의 지금 행동이
사람이 회피를 했잖아. 그렇다면 이것뿐만 아니라 결혼 생활 내내 무슨 일이 생기고 해결해야 될 때 회피를 할 거야. 왜냐면 갑자기 난처할 수 있어. 빚을 물어봤을 때 빚이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그런 거 왜 물어보는 거야? 이런 식으로 뭐 대화를 이제 풀어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탁 철벽 치고 그럼 왜 물어? 그거 계산적인 거야. 뭐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그 다음 대화를 할 수가 없잖아. 지금 대화 방식부터 잘못됐고 이렇게 이제 결혼 전부터 쌓인 이 회피한 문제들이 결혼 생활 내내 쌓여가지고 터질걸. 그래서 결론은 결혼할 사람에게 빚이 얼마 있는지 묻는 건 계산적이지가 않고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고 남자가 회피형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문제다. 다음 사연입니다. 결혼 준비 중에 파혼. 저는 34살이고 동갑인 남자친구와 8년 연애 끝에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청첩장까지 다 돌리고 이제 식만 올리면 되는데 경제권 문제로 파혼까지 고민하고 있어요. 저는 결혼하면 제가 경제권을 관리하고 싶다고 말했죠. 주변에서도 대부분 아내가 생활비와 남편 용돈을 관리했고 남자들은 돈을 쥐고 있으면 허튼 짓 한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이거 진짜 우리네 엄마들 레파토리잖아. 예비 남편도 처음에는 그러자고 동의했어요. 그런데 저한테 물었어요. 그럼 결혼하면 서로 용돈은 얼마씩 할 거야? 저는 술, 담배도 안 하는 남편에게 교통비를 제외하고 한 달에 40만 원 정도 저는 필요한 만큼 알아서 쓰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 표정이 싹 굳더라고요. 아니지, 용돈도 월급 비율 대략 공표하지. 아우 미치겠네. 각자 월급에서 5%를 서로의 용돈으로 하자는 거예요. 예비 남편 월급은 800만 원 정도, 저는 250만 원 정도거든요. 그럼 남편은 한 달에 40만 원, 저는 15만 원이 용돈인 거죠. 저는 황당해서 말했어요. 용돈이 15만 원인 건 좀 아니지 않아? 그랬더니 남편이 갑자기 야 진짜 대화가 안 통하네 라고 하면서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경제권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까지 꺼내더라고요. 난 1년에 1억 모았는데 넌 2천만 원도 못 모았잖아. 제가 돈 못 모은 건 편찮으신 부모님과 집안 빚을 도와드렸기 때문이고 남편도 8년 동안 그 사정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남편은 저희 부모님 직업까지 들먹였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교수의 전문직인데 네 부모님은 경비라 식당일 하시잖아. 아우 선 넘었네. 용돈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얘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와 부모님까지 무시하는 말을 들으니까 너무 상처받았어요. 8년 동안 한 번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던 사람이라 더 충격이었고요. 그리고 예비 남편은 우리는 처음부터 안 맞았다며 결혼을 없던 일로 하자고 했습니다. 지금 청첩장까지 다 돌린 상황이라 너무 막막해요. 정말 경제권 하나 때문에 8년 연애가 이렇게 끝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냥 이건 파혼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여기서 어떻게 주워 담아서 어떻게 다시 상처를 땜질해서 어떻게 결혼하냐? 몰라. 마음은 힘들겠지만 나는 파혼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서로 이게 납득할 만한 대화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 왜 5%고 왜 40만 원, 15만 원이 용돈이 되고 이게 용돈을 받아가지고 나머지 돈을 뭐 할 건지에 대해서 일단 목적을 먼저 정해야 돼. 집을 산다거나 투자를 한다거나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 각자 용돈을 뭐 40, 40씩 좀 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계산법이 내려와야 되는데 남편 40 나는 쓰고 싶은 만큼 안 되겠어 기분 나빠 5%씩 하자 이러면 돈 모으는 거에도 의미도 없고 이만큼 쓰는 거에도 계속 불만 있고 제 동생 남편은 용돈이 20만 원이거든요. 더 낮춰달라고 했대. 나 더 돈 아끼고 싶어. 빨리 더 넓은 데 이사 가고 싶어. 목적이 뚜렷하니까 이 단합이 잘 돼. 내 동생도 뭐 외식 절대 안 하고 다 만들어 먹고 그러니까 서로 마음이 잘 맞으니까 재밌어해. 오히려 그 안에서 재미도 찾아. 원팀이 돼야 되는데 각자 또 챙기고 싶은 게 많고 이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가는 거야. 갑자기 직업 얘기가 왜 나와. 내 사위가 이렇게 얘기한 거 알면 난 무조건 파혼이야. 이미 상처받았고 파혼하는 게 맞다. 다음 사연입니다. 결혼 미루는 남자친구. 저는 32살이고 남자친구는 1살 연하예요. 연애를 시작할 때부터 저는 확실하게 말했어요. 나는 1, 2년 안에 결혼하고 싶어. 결혼 생각이 없다면 만나지 않을 거야. 남자친구는 동의했고 오히려 저를 만났으니 원래 계획보다 결혼 앞당기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막상 결혼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하자 갑자기 1년만 미루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직장에 적응 중이고 돈도 더 모아야 하고 부모님도 아들이 벌써 결혼하는 걸 서운해하신다는 게 이유였어요. 아유 마마보인가 봐. 1년 뒤에 결혼하면 괜찮고 저도 처음에는 이해했어요. 그래서 결혼식은 1년 미루더라도 준비는 조금씩 시작하려고 했어요. 우선 부모님께 인사라도 드리자고 했더니 조만간 자리를 만들어 볼게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제가 다시 물으면 부모님이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되셨대. 저는 또 기다렸어요. 부모님이 왜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거지? 우리 둘이 결혼하는 건데? 그렇게 3개월이 지났는데도 부모님과 만날 날짜 하나 잡히지 않았어요.
그런 준비는 뭐 알아봤냐고 물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있고 돈도 열심히 모으고 있으니 자기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 제가 헤어질까봐 무섭다며 자기를 믿고 기다려달래요. 결혼할 거란 말은 계속하면서 이렇게 시기만 자꾸 늦추는 이유가 뭘까요? 이 남자 정말 저랑 결혼하고 싶긴 한 걸까요? 더 기다려봐야 하는지 이쯤에서 정리해야 되는 건지 너무 고민입니다. 가만히 있어봐. 아, 이게 부모님은 운운하지. 괜찮은 남자인 거 맞아 일단? 결혼해서도 시댁에서 벗어날 수 있겠어? 이 둘이 결정해가지고 쭉쭉쭉 나가야 되는데 계속 걸림돌 된단 말이야. 부모님이 결혼해서도. 그리고 부모님이 마음이 아직 준비가 안 되셔서 상견례조차도 안 잡는 게 말이 안 돼. 이 남자가 이거를 변명이라고 들고 있는 것 자체가 아직 독립할 마음이 안 돼서 이럴 때 그냥 딱 한 큐를 놓으세요. 뭐 헤어지건지 결혼하자 이러면 남자가 딱 선택지를 둬. 근데 지금 애매하게 미루자. 1년이자 그러면 2년 미루자는 거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이렇게 되면. 잘 생각해 보시고 딱 정해보세요. 아, 네, 오늘 진짜 다양한 사연을 봤는데 진짜 어질어질하다. 근데 또 결혼한 입장에서 봤을 때 진짜 별거 아닌데 이걸로 꽃을 잡을 때가 아닌데 얘들아!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런 말이 절로 나오는 사연들이 지금 많았어요. 이제 결혼은 한 팀을 꾸리는 거잖아요. 진짜 한 팀으로서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인생의 목표가 같은 사람을 찾는 게 제일 첫 번째가 돼야 될 것 같고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율해야 될 것들이 진짜 많아요. 의견 협상이 잘 되는 사람. 대화를 많이 나누고 의견이 다르더라도 내 의견을 존중하고 서로 의견을 좀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인품을 가진 사람. 인품이 근데 진짜 중요해. 살아보니까 직업보다 피에로 친구야. 하여튼 그 인품이 잘 갖춰진 사람인지를 파악하는 게 첫 번째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도 또 다른 사연으로 만나 뵐 테니까 사연 같은 거 있으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안녕.